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서울경제 부장들, 서경의 부장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도지현 앵커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앵커도 제가 맡고 전문가도 제가 맡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앞에 방송 챙겨보신 분들 도너리 스탁 제가 좀 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방송에서 이야기 말고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부장들이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카메라 꺼내셔가지고 살짝 이렇게 비추시면 거기에 링크가 탁 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보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신라젠이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정말 큰 기대를 좀 모았고 주가 역시 지금 주식 시작하신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주식 하신 분들은 가장 많이 오른 종목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신풍제약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신라젠이 사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던 그런 엄청난 기대주였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만 대략 16만 명, 17만 명 정도가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이제 그 법원에서 이렇게 해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주면 상장 폐지보다는 이제 다시 회생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회사는 굉장히 좀 각고의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주분들도 정말 오래 기다리셨고 노력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제 1년 심의가 연장이 되고 나서 결국은 거래 정지 상태로 1년 8개월 만에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정말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신라젠이 이제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정말 이슈도 또 크게 됐었잖아요. 의혹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이제 나름 주식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특정한 이슈가 있으면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좀 보면 기술력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해외에서 이게 사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팩트 체크는 불가를 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술력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에 있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항암 신약이라든지 병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범한화그룹의 회사죠. M2N이라고 있는데 그 상장 회사입니다. 상장 회사에서 신라젠의 지분을 한 20% 정도 취득을 했고 그게 이제 요건 중에 하나였어요. 최대주 15% 정도의 지분을 누군가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회사에 500억의 자금을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충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장 폐지 결정이 나왔다라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지 않겠나. 기대를 또 상장 폐지가 안 되고 괜찮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서 실망감 역시나 정말 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주변에 이제 지인분 중에 한 분도 굉장히 좀 큰 금액이 신라젠에 이렇게 물려 계신 분도 있으신데 방송 끝나고 전화 통화를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신라젠에서는 이제 적극
뭐 즉각 이의 신청 제기를 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20일 날에 코스닥 시장에서 뭐 요거를 이제 유예 기간을 주든지 아니면 상패로 결정을 나든지 이제 시장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한다라고 뭐 되어 있는 부분인데 글쎄요, 이게 과연 뒤집어질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뭐 아직은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라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요. 그나마 조금 기다려 볼 수 있는 뭐 그런 희망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신라젠 어제까지만 해도 이 신라젠이 뭐 회생할 거다라는 좀 분위기가 강했었어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뭐 신라젠은 사실 정지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볼 건 없고 M2N이라는 이제 기업이죠. M2N이라는 기업이 이 신라젠에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이제 최대주주가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10배가 올랐어요. 보통 템버거 얘기하는데 템버거 이상 가는 종목이 굉장히 드뭅니다. 템버거도 잘 안 나오는 거지만 뭐 20버거, 30버거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간간히 하나씩 나오니까 뭐 그걸 기대하시고 여기서 더 간다 생각하시고 막 사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M2N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조정받다가 이게 보시면 어저께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거래 정지를 당했는데 이게 이제 공시 내용을 보니까 정말 좀 웃긴 내용이던데 회사가 갑자기 파산 신청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좀 파산 이러면 회사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12월부터 뭐 파산 기각 뭐 그다음에 최대주주 변경 제공하는 뭐 담보 그다음에 또 파산 신청 1월 17일 날에 또 뭐 채무자에 대해서 이제 또 파산을 선고한다는 뭐 결정을 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됐었거든요. 거래 풀리자마자 급락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한 930억 정도 이제 누군가는 팔았고 또 누군가는 샀는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신라젠의 상장이 다시 될 거다.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거 풀릴 거다라는 희망적인 부분들을 안고 매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오늘 결정이 신라젠 상패가 안 되는 쪽으로 났다라고 하면 거래 재개가 내일부터 되는 거였으면 M2N 같은 경우 뭐 신라젠이 거래 재개가 안 되더라도 며칠 있다가 되더라도 일단 거래 정지 풀리고 주가 매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풀린다면 M2N 같은 경우는 뭐 상가 갔겠죠. 내일 같은 경우 상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마 그런 좀 대박을 노리고 몰려들었던 투기 세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이 파산 신청이라는 뭐 이런 공시들이 막 나오면서 급락을 유발했던 특정 세력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어떻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누군가는 굉장히 많은 물량을 샀고 뭐 어떻게 될지 내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주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팩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꼬리가 길게 달렸는데요. 이 꼬리 내에서 뭐 조정받는 흐름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분명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M2N 같은 경우는 10배 오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9,500원짜리가 이탈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뭐 M2N도 문제가 없이 기업 뭐 파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없고 신라젠도 결국 상장 폐지는 되지만 상장 폐지라고 해서 기업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비상장 회사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렇지 비상장 회사에서 또 기업이 괜찮아져서 다시 재상장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희망을 좀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신라젠을 보유하신 분들은 딱 두 가지 대응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장 회사가 감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뭐
뭐 경영은 그래도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비상장 회사로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재상장을 한번 기다려 보면서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나는 일단 신라젠은 떠나 보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리매매 기간 동안에 매도하시고 그걸로 이제 소주 한 잔 하시는 두 가지 전략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보면 이제 호재도 있고 막 악재도 있어요.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사주 취득도 한다 그러고 이제 주가가 이제 좀 많이 밀리니까 주주들을 달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뭐 방법들을 좀 셀트리온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사주 취득 이야기 나오고 좀 반등하나 했는데 지금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점을 깨게 되면 내리막길 계속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뭐 섹터의 문제다 아니면 종목의 문제다 하기 전에 일단 시장이 그냥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하락세이기 때문에 종목들 특히 대형주들이 힘을 쉽게 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고 급락을 하는 시점에서는 어떤 호재가 있어도 웬만하면 잘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호재가 나와봐야 주가에 별 도움 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악재에 다 묻혀버리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럼 전반적으로 안 좋을 거냐? 저는 좀 개별적인 흐름이 많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이제 1조 6천억인가요? 1조 3천억인가는 뭐 기술 이전 나왔죠. 라이센스 아웃하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또 신라젠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라는 악재가 겹쳐갖고 뭐 전반적으로 섹터 내에서의 분위기를 보면 뭐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시장의 기운이 일단 분위기 자체가 환경 자체가 이제 안 좋기 때문에 뭐 안 좋은 쪽으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건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문제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보면 지금 흐름이 좀 좋게 나오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어떤 잠재되어 있는 그런 재료들이 분명히 이제 분출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주가의 흐름이 일단 먼저 선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 관련된 어떤 특정 이슈를 받고 재작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계속 내려갈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제약바이오들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흐름들이 뭐 한 11월 달쯤에 얘기를 드렸을 때 신풍제약은 여러분 아닙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신풍제약 주주분들께는 되게 미안한 소리인데 이게 20버거 넘게 간 종목이에요. 그러면 결코 올라올 수 없습니다. 제가 신풍제약을 종목 상담하면서도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7,000원까지 다시 내려올 겁니다. 10,000원까지 다시 내려올 겁니다를 이야기 드리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제가 뭐 나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10배, 20배 올랐던 종목들의 결말은 다시 원위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 사이에 뭐 반짝반짝 나오는 거는 뭐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속된 말로 설거지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설거지 파동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섹터는 뭐 시장과 함께 갈 겁니다. 함께 갈 건데 그 안에서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거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처럼 이런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호재들이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또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또 상승을 이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섹터를 뭐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시장이 좀 좋아졌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장이 뭐 밀려 내려가는 이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뭐 여러 번 얘기를 드렸고, 저희 뭐 방송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기사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죠. 결국 제가 테이퍼링이라는 키워드 다음에 저희 방송에서 이제 어떤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지난번에 한번 받았었는데, 그때 뽑았던 키워드는 이제 금리 인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 뭐 누구나 당연한 소리 아니야.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한다는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금리 인상이 6월달에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가 5월달에 한다라고 뭐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1월이 되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 연준 의장들이 하는 얘기들이 3월쯤에 테이퍼링 끝나고 바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긴축이라는 단어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2020년도 12월 달에 대강연회 할 때 제가 키워드를 뽑아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연준이 가장 무서워해야 하고, 지금 연준이 굉장히 뭐 이 가장 강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결국 인플레이션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제가 뭐 방송에서 그런 얘기들을 드렸지만, 제가 뭐 어디서 뭐 그런 없는 자료를 가져와서 얘기 드린 게 아니라 뭐 거의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풀 때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라는 것은 경제 공부를 한 사람들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와야 할 것이 결국 왔다. 여러분들 영화 돈 룩업이라고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뭐 혜성이 멀리서 이제 지구를 향해서 지구 멸망을 위해서 충돌을 하기 위해서 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의 문제지, 계산을 잘 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냐 없냐 이거의 차이지, 결국 온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도 지구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혜성처럼 결국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또 와야 되는 거고요. 만약 금리 인상을 못하는 시점이 온다라면 그거는 오히려 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말 큰 문제. 그러니까 지수가 이번에 팬데믹으로 뭐 빠졌던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다우지수라든지 이런 데서 급락때 나왔던 하락폭들을 상쇄하는 어마어마한 폭락이 올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뭐 이렇게 조정이 단기적으로 이제 뭐 한 3개월 정도 받았다 가는 게 아니라 3년 내내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경기 회복될 때까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금리 지금 인상을 하는 것은 기존에, 그러니까 2015년도 12월 달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시장이 급락이 나왔지만, 그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 이거는 기업들이 체질이 개선이 됐고 경기가 엄청나게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하면서 쫙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게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고요. 결국은 뭐 이런 유동성 장세 뒤에 오는 실적 장세, 그동안에 계속 이어져 왔던 흐름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틀은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단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를 잡았을 경우입니다. 금리 인상을 했는데 물가를 못 잡는 상황이 오는 거를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해요. 그러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미국이 어떻게 다른 방법, 손쓸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긴축을 굉장히 강하게 단행하는 부분들, 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리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굉장히 뭐 최소한의 단위로 이렇게 금리를 인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기준금리를 연준에서 갑자기 뭐 그냥 2배, 3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50bp 이렇게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상하기는 싫지만 어쨌든 시장이 엄청나게 발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2015년도 차트를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코스피 차트,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과거의 차트로 어떤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흐름들이 나왔나라는 걸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2015년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보시는 것처럼 4월부터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었고요. 이게 이제 선반영을 하는 거죠. 항상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국가의 어느 한 곳이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IMF라는 게 왔던 것도 결국은 뭐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 파산하고 지구 반바퀴 돌아서 태국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문제가 생겼던 그런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축 통화라고 하는 달러에 대한 부분이 회수가 되는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는 이머징 마켓이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는 조금 더 선진국들에 비해서 더 많은 타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이머징 마켓들 내에서 우리나라의 포션을 보면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라든지 우리 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 전체적인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다른 곳보다 좀 크기 때문에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12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나서 이렇게 실적 장세가 왔습니다 하면서 시장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금리적으로 저물가, 그러니까 뭐 저물가라기보다는 물가는 상승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테이퍼링을 진행을 했을 때는 우리가 좀 성공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잡힐 건데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금융위기 때 풀었던 돈을 회수를 다 못하고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또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기 때문에 과연 뭐 이런 부작용들이 없이 문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분명 들거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경우에는 세계가 대공황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핵폭탄급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의 가능성, 그러니까 블랙스완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런 게 하나의 블랙스완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터졌을 때 그 여파가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 하락하는 이유는 결국 뭐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그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빠르게 좀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3월에 금리 인상합니다라고 되면 3월에 주가가 빠지면 되지 왜 지금 빠지냐 할 수 있는데 2015년도에 다들 겪어봤거든요. 그 스터디를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 익스잇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헤드 앤 숄더 흐름이 나와주면 정말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역헤드 앤 숄더는 없었습니다. 뭐 정말 오늘장을 보면 사실 그 친구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장동건이 칼을 막 맞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지수가 지금 내려꽂는 모습을 보면 이 얘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팍 내렸다가 또 내리고 또 내리고 이러니까 정말 많이 묻으니까 고마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드는 시장인데 오늘 이게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선물 시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2% 가까이 폭락을 했다가 지금 약간 반등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뭐 미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 분명히 좀 크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하락할 때는 잘 따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못 올라가요. 그죠? 그게 이제 굉장히 좀 큰 문제고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상승 트렌드를 유지를 해주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트렌드 하단자리입니다. 그러니까 S&P 500도 여기를 깨게 되면 추세 이탈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나스닥은 이미 금리에 좀 민감한 지수다 보니까 이탈을 해버렸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반등이 나오나 했는데 이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저점 구간 14,500포인트 우리나라 뭐 요 구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쌍바닥 찍냐 찍고 반등이 나오냐 아니면 더 깨지느냐 이건데, 선물 시장 봐서는 오르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 하락 트렌드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고점을 살짝 돌파해줘서 희망을 좀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 저점을 또 깨트리면서 지금 하락 트렌드 지속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14,000포인트까지 조정 나오는 거는 일단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200포인트까지는 내려온다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 기업이 지금 회사가 안 좋아서 빠지는 거냐,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거냐, 이렇게 분류를 하시고요. 시장은 뭐 예를 들어서 내 종목이 많이 고평가되는데 시장 빠지니까 같이 빠져버린다. 그러면 종목을 보유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목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괜찮은 기업이고 내가 비중을 너무 많이 안 들고 있다라면 내려왔을 때 더 싸게 사면 되지라는 그런 관점이라면 이 악물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갖고 주가가 정말 많이 빠져갖고 뭐 나중내 만에 이런 소리가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대응을 어느 정도 하면서 현금 확보를 해두시는 게 나중에 그런 폭락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뭐 하나의 방법이 될 거니까, 뭐 주식시장에 있는 걸 팔아서 현금을 안 만들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뭐 저축을 해주셨던 돈들이 있다라면 뭐 그런 하락장, 폭락장을 대비를 해서 현금화 좀 시켜 놓으시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뭐 오늘 장 끝날 때쯤은 뭐 다손절하고 그냥 뭐 주식장 떠납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하던데, 그 정도로 하락이 계속 이어지니까 사람들 심리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정도 반등 나와줬으면 했는데 그런 흐름은 처참히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장 이야기는 뭐 한 이 정도 드렸고, 뭐 딱히 뭔가 뭐 지표라든지 아니면 연준에서 나올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지 뭐 새로운 얘기들이 나올 거고요. 아마 기존에 나오는 거에서 조금 더 강도가 높아진 매파적인 입장이 나온다든지 조금 유화적으로 나올 수 있는 뭐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금리 인상 간다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시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혹시나 2820포인트 이탈하지 않고 거기서 반등을 좀 해준다라면 쌍바닥 찍고 반등 나오는구나 하고 희망을 한 가닥 가질 수는 있겠지만, 3000포인트 돌파 안 나오면 시장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방에 대한 압력으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혹여나 그런 반등이 나와준다라면 종목들, 여러분 보유하신 종목들이 시장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올라와 준다라면 수익 줄 때 잘 챙기시고요. 종목들 손실폭 줄여서 탈출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한 3가지 정도를 좀 더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긴급 발제 나와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늘 사실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움직였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괜찮았는지를 한번 보고 내일장에 또 활용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일단 뭐 테마 부장으로서 오늘장 움직인 섹터 한 3가지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 sek터는 빼놓을 수 없겠죠. 뭐 키워드라고 할까요? 뭐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호기심이 좀 많이 호기심이라고 하긴 그렇고 좀 많이 끌린다라고 해야 될까요? 야, 이거 정말 이슈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되는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이제 뭐 상장된 회사의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리튬 인산철 관련해 가지고 뭐 SM랩이라는 회사가 신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밀도를 더 높여 가지고 뭐 기존 대비해서 뭐 3배 정도 이렇게 밀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행 거리가 늘어날 거고요. 전기 자동차가 획기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중국 기업으로부터 이제 배터리를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리튬 인산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들 뭐 파워넷 같은 거 오늘 급등 나왔었고요. SB 인베스먼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상장 회사인데 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SM랩이라는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다,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급등이 또 나왔던 부분이 있고 DSC 인베스먼트 앞 시간에 제가 도너리 스탁에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한번 편입해 봅시다 하고 이야기 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움직였는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봅시다. 자, 일단 뭐 SB 인베스먼트가 어떻게 보면 오늘 시세에 좀 가장 강했던 23% 정도 올랐었고요. DSC 인베스먼트 이것도 시세 좀 나는데 SB 인베스먼트보다는 크지 않았어요. 한 10%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파워넷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파워넷은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던 게 이제 SB 인베스먼트입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한 차례 이제 뭐 예전에 뭐 마켓컬리 상장한다더라 아니면 저기 뭐 크랩톤 상장한다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니면 코인 관련주에 투자했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관련주들 많이 올랐거든요. 요 상승기를 이제 끝내고 하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었는데 하락을 하던 종목이 어떤 지점에서 이제 3,000원대라는 가격대에서 이제 지지를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좀 급격하게 이렇게 터집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런 식으로 거래가 쫙 죽어 있고 종목이 하락으로 계속 내려오던 종목이 거래가 탁 터지면서 어떤 호재와 함께 시세를 착 분출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그런 종목들이 추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거래량도 안 나오는데 사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나오고 시세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럼 추세 전환하느냐? 그러지 않고 다시 또 내려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뭐 올라간다라는 거야 아니면 내려간다라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으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내려갈 가능성이 생겼으면 손절을 해야죠. 우리는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어디까지나 미래에 대한 부분은 확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확률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했는데 얘가 올라갈 가능성이 보였는데 그 가능성이 사라진다. 그런 시점에서는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손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SB 인베스먼트 차트를 보면요. 최근에 이제 저점 잡아줬던 고점 구간을 한번 돌파는 해줬는데 이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4,200원이라는 요 가격대 밴드가 굉장히 매물대가 많게 보여요. 딱 그냥 봐도. 올라갈 때도 저항을 받았던 구간, 내려올 때도 지지를 받았던 구간, 거기서 가격 공방 횡보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니 저항을 받는 건데, 뭐 거기다가 오늘 시장이 완전 또 크게 한몫했겠죠. 뭐 장중에 한번 시세를 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종목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흐름이 우리의 확률을 갖다 갉아먹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DSC 인베스먼트랑 딱 비교를 해서 보면요. 둘 다 창투사고 흐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노리포트에다가 DSC 인베스먼트를 편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물론 테마라고 한다라면 대장을 우선시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SB 인베스먼트가 시세가 나왔던 거 한 25% 정도, 23% 정도 시세가 나왔다라고 하면 시세가 가장 크기 때문에 대장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뭐냐면 조정폭이 깊었기 때문에 반등폭도 반등도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논리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내려오는 기간 길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려 있는 그런 저항대들이 많이 생겨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본전 심리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런 하락폭, 그러니까 고점에 물려 있는 이런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폭의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저점을 살짝 높여주면서 이렇게 자리를 그동안 좀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뭐 종가상 밀렸기 때문에 돌파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6,400원이라는 가격을 뚫어냈거든요. 뚫어냈다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가격이 그동안 DSC 인베스트먼트는 7월 달에도 저항, 8월 달에도 저항, 10월 달에도 저항, 5월 달에도 저항, 계속 저항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저항을 갖다가 밀어내다가 확 뚫어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저항 구간에 매물을 한번 소화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주가가 뭐 내일 아침에 시장이 부러지던가 말던가 아침에 시가 갭을 갖다가 뭐 한 10% 띄워가지고 날려버린다 하면 정말 좋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 시간에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시간에 다닐까? 시간에서 한 2.3% 빠졌네요. 그러면 결국은 아침에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 장도 빠지고 우리나라 장 더 빠져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 출발한다라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로 좀 조금씩 담아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제가 요 가격대 5,500원짜리로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방향을 위로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올라올 가능성, 아니면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조정받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하고 저점 매수 분할로 노려보고 손절가는 명확하게 지켜서 간다면 이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재료 자체보다 시장이 더 이 압도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재료 자체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게임 체인저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배터리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20, 30% 개선된 게 아니라 2배, 3배 뭐 이렇게 개선이 되는 거라면 누구나 다 이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굉장히 큰 뭐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전지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경의 부장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전기차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신차 판매 비율에서 한 50%를 넘길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현기차 또 전기차 잘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아이오닉 5라든지 이런 뭐 EV6라든지 하는 부분들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간간히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이 친환경 자동차가 뭐 점유율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니까 분명 성장 섹터인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주행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꼽혔다라면 이런 기술 개발로 인해서 이제는 그런 단점을 다 극복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뉴스고 어떤 이 섹터 내에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도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기 조정은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손절가 잡고 노려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유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서경의 부장들에서도 여러분들께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드렸었고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방송 출연을 할 때마다 유가 관련된 상품들도 얘기를 드렸었고요. 유가가 마이너스로 한번 갔었죠. 이 팬데믹 때 급락 났을 때 한 24불에서 25불, 한 27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전망이 유가는 75달러까지 올라갈 겁니다. 75달러까지 올라가고 나면 거기서 맥스로 한 85불 정도까지는 올해 안에 갈 것 같습니다라고 작년에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주가가 75달러 돌파하고 나서 조정 한번 받고 다시 85불 돌파하고
85불을 살짝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오늘 제가 방송 출연하기 전에 보니까 유가가 한 85달러 정도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을 살짝 보이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 유가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필수제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굉장히 좀 가파르게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유가가 상승을 안 할 수가 있을까? 원자재 가격은 다 올랐는데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걸 좀 누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뉴스에서나 언론에서 이제 100달러 전망 막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가능성 없는 이야기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100달러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유가 상승하면 호재인 거 어떤 기업들이 호재를 맞을 거고 어떤 기업들이 악재를 맞을 건가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가 관련해서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중앙에너비스가 좀 급등을 하길래 유가를 바로 체크를 했더니 신고가를 가려고 하는 흐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유가 관련주들 중앙에너비스 가니까 흥구석유라든지 SH에너지화학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뭐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또 밀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장중에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어갖고 움직임이 나올 때 우리가 관련주들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거기서 또 파생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제가 톡방에서 이야기를 또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 장중에도 계속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뭐 이주현 보내시든지 아니면 부장들 이렇게 보내시든지 QR코드 카메라로 탁 찍으시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한 번 더 설명드리겠고요. 유가가 상승하면 어떤 부분들이 수혜를 입을까? 좀 전에 이제 나열해 드렸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판매 금액대가 커지니까 매출도 증가하게 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호재를 받는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한 뭐 1차원적인 생각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라면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는 시점이 오면 항공기, 그죠? 뭐 해운업 이런 데서 들어가는 연료비가 증가하겠네라고 하면 물류 쪽은 조금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야 풍력타워 그 태양광 그거 뭐 설치해가지고 뽑아내는 전기에 비해서 너무 비용이 비싸. 생산 비용이 너무 비싸서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존의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떤 그 기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석탄이라든지 아니면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 대비해서 너무 비싸다 생각했던 게 상쇄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좀 더 활발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유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는 이제 상승 흐름으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달러 넘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만약에 터진다. 지금 캐나다랑 영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러시아랑 지금 갈등인데 이 갈등이 뭐 봉합이 되는 게 아니라 고착 상태가 되어가고 있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 경우에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러시아에서 또 나오는 에너지들이 굉장히 뭐 천연가스라든지 뭐 원유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유가에 영향 분명히 미칠 거예요. 다만 오펙 플러스라는 이 생산자들끼리의 합의가 있으면 또 생산량을 확 늘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유가가 급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관련주들도 또 따라서 급락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단기적으로 공략하되 수익 줄 때는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반도체 섹터, 반도체라고 딱 뿌려서 얘기하기보다는 전기전자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 반도체 섹터의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기전자 섹터가 전부 다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의 어떤 좀 특정하게 시세가 나와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프로텍이라는 반도체 기업이 있죠. 이 기업은 제가 도노리 스탁에서도 여러 번 수익을 여러분들과 함께 냈던 종목이고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었는데 오늘 뭐 한 8% 정도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MLCC 관련해서 삼성전기 며칠 전에 이제 저항 구간에 도달해서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했는데 한 차례 지금 눌림이 살짝 나왔다 가긴 했어요. 그런데 뭐 삼성전기도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을 타고 있잖아요. 제가 전기전자 섹터가 시장보다 훨씬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만 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이유도 결국은 뭐 그래프에서 차트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 보이는 대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PCB 관련주들 코리아 서킷가 지금 대장인 것 같아요. PCB 내에서는. 그런데 도너리스탁에서는 심텍이라는 종목을 또 편입을 해서 여러분들과 수익을 냈잖아요. 뭐 어찌됐든 뭐 대장이든 부대장이든 지금 우상향 흐름, 상승 추세를 계속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전기전자 섹터 내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세분화해서 뭐 PCB, 반도체, 뭐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 이렇게 뭐 배터리,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거 얘기를 한다라면 뭐 굉장히 자잘하게 나눌 수 있겠지만 큰 섹터는 결국 전기전자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 SDI도 오늘 괜찮은 흐름들이 나왔고, 거기다 한미글로벌도 전고점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저는 수급이 시장이 안정을 찾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 분명 전기전자 섹터가 지속적으로 좀 치고 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저평가되어 있고 시장 흐름이 상승 추세인데, 추세는 우상향 흐름인데 단기적으로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 그런 종목들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절가 딱 잡고 저가 매수 여러분들 분할로 들어간다라면 제 생각에는 하락장에서도 분명히 수익 내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마칠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내일장 전략 간단하게 뭐 얘기를 드려야 되는 시점인데, 사실 뭐 내일장 전략은 딱히 생각은 나진 않습니다. 다만 미국장이 오늘 밤에 급락이 나온다라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S&P 500 장기 추세가 이탈되는 시점이고요. 물론 뭐 그게 잠시 이탈시켰다가 회복을 시키고 쫙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대목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물 시장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론 개장하고 나서 또 어떻게 되나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급락 나오면 내일은 무조건 좀 관망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선반영 했다라면 급락 이후에 단기 반등 주고 짧은 조정 이후 10시 전부터 10시나 10시 전부터 해서 좀 상승으로 쫙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런 그림이 안 나온다라면 굳이 시장에 참여하지 마시고 좀 관망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등이 나올 때 보유한 종목들 손실폭이 뭐 그렇게 크지 않다, 5에서 10% 내외시라고 하면 정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그리고 현금 보유하시는 거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걸로 좀 잡아보시고, 어려운 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어려운 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여러분 잘 견뎌내시고요. 급락이 오고 난 이후에는 또 산도 높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또 좋은 장이 왔을 때 살아남아만 있다면 충분히 또 큰 수익들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힘내시고, 저와 함께 장중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든지 부장들이라고 보내주시든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살짝 비춰보면 들어오시는 길이 열릴 겁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